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순했던 과거와 달리 점점 독해지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겠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매 순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제 나이가 벌써 40대인데 이제서야 힘겨운 고비들이 다 지나간 것인지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런 제 이야기를 이곳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누군가의 죽음으로부터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상실을 참 빠르게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운수업을 함께 하시며 돈을 버셨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부은 어느 날 밤 빗길 추돌 사고가 아주 크게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명을 달리하셨어요. 아빠는 홀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일가 친척이 없으셨고 형제 또한 없으셨어요. 엄마도 아빠와 마찬가지셨죠. 제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린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자매의 나이가 7살, 5살로 아주 어린 나이였죠. 그런 저희를 거두어 주신 분들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두 분이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오로지 저희 자매를 위해 함께 살기로 하셨습니다. 한날 한시에 자식들을 잃었기에 그 슬픔을 누구보다 잘 하셨겠죠. 자식까지 잃고 손주들을 거두어 키우는 고통은 저는 아직 감히 상상도 되지 않죠. 또 두 할머니 모두가 각자의 배우자와 사별하고 엄마와 아빠를 키워왔었거든요. 저희 할머니들 팔자도 참 기구한 것 같네요. 저희 친할머니는 외할머니보다 10살 정도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건강이 더 좋지 않으셨어요. 외할머니는 그래도 조금 정정하셨기에 식당에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친할머니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희를 위해 조금이라도 돈을 벌겠다고 폐지를 주우시다고 그만 미끄러지셨고 뼈가 부러지셨죠.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기에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저희같이 그래도 체력이 붙어있는 젊은이들은 뼈가 부러지면 빠르게 붙잖아요. 하지만 노인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치명적인 부상일 수도 있었죠. 저는 어린 나이에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친할머니는 그해 겨울 내내 누워 계셨던 병실 침대를 털고 일어나지 못하셨고 우린 또 한 번의 슬픈 이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어렸을 때 어렴풋이 느꼈던 부모님의 부재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의 고통이 따라오더라고요. 아마 7살이었던 그 시절보다 제가 더 나이를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에게 주어진 슬픔에 정신을 차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를 길러주시면서 사돈보다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것인지 친할머니를 잃고 서럽게 목 놓아오시는 외할머니를 보면서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그때 자연스럽게 헤어짐을 한 번 더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서럽게 눈물을 흘리시는 외할머니의 나이가 80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잔인한 현실이 사무치게 싫었습니다. 한 해, 두 해, 해가 지날수록 할머니는 쇠약해지셨고 저희 집은 원래도 그리 풍족하지 않았지만 더욱 가난해졌어요. 누군가는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성인을 바라보고 있는 저였습니다. 저는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었는데 학업을 연장할 순 없었습니다. 제 꿈과 욕심보다는 가족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었거든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고 작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을 진학하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되었는지 제 여동생만큼은 대학교까지 보내고 싶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돈을 버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확실히 취업하고 나니까 목돈을 만질 수 있게 되더군요. 그렇게 제 나이 20, 다른 사람들은
본인을 치장하고 꾸미고 캠퍼스 생활을 즐기던 때에 저는 화장기가 없는 얼굴로 아침에 출근을 해서 밤에 퇴근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등바등 살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저를 보고 저희 회사 사장님이 대견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제게 선짜리 하나를 제안하셨죠. 그렇게 22살에 나간 선짜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다정하게 말을 했고 제게 의지가 되어주었죠. 모든 장녀들이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동생과 할머니를 챙겨야만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아주 어렸던 나이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를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을 만나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을 때의 편안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빠지지 않을 수 없었죠. 남편과는 3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25살이 되던 해 결국 쇠약해진 외할머니마저 저희 자매와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성인이 되던 순간부터 조금씩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어요. 저희를 돌본다고 본인 몸을 챙기지 못한 것이겠죠. 불효도 이런 불효가 있을까 싶더군요. 조금씩 병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별을 마음속으로 준비했지만 아무리 준비된 이별도 슬프긴 매한가지라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서 남편이 참 많이 도와줬어요. 저와 여동생 둘 다 넋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저희 할머니의 장례 절차를 밟아줬고 조문을 받아주면서 참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외할머니는 친구처럼 지내셨던 친할머니와 같은 곳에 묻었습니다. 바로 옆자리예요. 차가운 땅에 유골함을 묻던 그 순간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님들 걱정 마시고 지연이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우리 처제인 지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곁에 끝까지 남아 결혼도 시키고 잘 살도록 도울게요. 그러니까 편히 눈 감으시고 좋은 곳 가세요. 그 말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그때 저와 결혼해서 세상에 외롭게 남아있는 저희 자매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했다더군요. 하지만 그 과정은 그리 쉽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외동아들이었어요. 시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지만 시어머니가 정말 독한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머리에 띠를 두르고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저희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저와의 결혼을 계속해서 추진했습니다. 제가 아니라면 평생 독신으로 혼자 늙어 죽겠다고 더 큰 강수를 두니 시어머니가 결국 백기를 들었죠. 당시 제 나이는 26이었고 남편은 그보다 많은 31살이었어요. 그렇게 어느 겨울날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날 하늘에서 눈이 펑펑 쏟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될 거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여동생과 함께 셋이서 살자고 먼저 배려해 줬습니다. 사실 저도 여동생이 내내 마음에 걸렸었는데 남편이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신혼집 문턱이 닳을 정도로 드나드셨죠. 당시 여동생은 저와 남편의 관계가 저로 인해 틀어지게 될까 차마 말하지 못했다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희 부부가 없는 사이 제 여동생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퍼부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제 여동생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제게는 어떠셨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라고 우리 자매들을 일커드며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은 기본이었어요. 배운 것이 없다고 사람을 바보 취급하시는 것은 양반일 정도였죠.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들 제사 지내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셨어요. 가장 마음의 비수가 되어 꽂혔던 말은 가죽 잡아먹은 년들이 우리 아들 잡아먹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 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만 들릴 듯 말 듯 그런 폭언을 일삼았고 저는 멍청하게 입을 꾹 다물었어요. 남편은 이런 사실을 알면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그만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 증오하기 시작했죠. 제 생일 하나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신 건 예산일이었어요. 제가 희생하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는 듯 강요하시기 시작했죠.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의 요구 조건을 다 맞춰드리려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방법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요구 조건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났고 전 지쳐갔습니다. 그러기를 3년 정도 했었어요. 그 사이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 집에서 분가를 시작했죠. 그걸로도 시어머니가 제게 참 많이 화내셨습니다. 여동생 혼수를 왜 내 아들 돈으로 하시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그때는 제가 모자라다고 생각해서 매번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저와 남편 사이에 드디어 사랑의 결실이 생겼습니다. 임신을 했다고 해서 제가 받는 시집살이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조금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도 제가 임신했다는 명분이 있어서인지 더 적극적으로 중재하기 시작했고 시아버지도 제 편을 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셨죠. 출산의 날은 점점 다가왔고 16시간의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고 제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작고 예쁜 공주님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힘들고 어렵게 출산했기 때문에 출산 이후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눈물을 훔쳤고 남편에게도 고맙다고 인사를 했어요. 여동생의 남편 또한 제게 꽃다발을 건네어주며 축하의 인사를 해주었죠. 그때 시부모님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저와 제 품에 안긴 딸아이를 흘끗 보시고는 인사도 하지 않는 거냐며 시어머니는 궁시렁거리기 시작하셨죠. 그러다 혼잣말로 들릴 듯 말 듯 에휴, 아들을 낳았어야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손녀 얼굴을 보시면 웃어주겠지 작은 기대가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여보 그만 좀 해 하며 말렸고 남편도 엄마 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핀잔을 줬어요. 시어머니는 두 남자의 발언에 빈정이 상했던 모양이신지 애꿎은 제게 화살을 돌리셨죠. 그러고는 제게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아들 딸이 진짜로 맞긴 한 거니? 너무 안 닮았잖아. 널 닮아 아주 못생겼어. 전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제게 부모가 없단 점, 여동생과 달리 제약벌은 고졸이란 점, 대단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 등등 많은 모욕적인 말들을 결혼 생활 이후 꾹꾹 참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게 딸을 출산하고 나서 제 정조마저 의심을 당하니 그간 당한 서름이 터졌어요. 이제껏 저뿐만 아니라 제 여동생까지 눈치를 살살 보게 만들더니 이젠 제가 낳은 딸까지 건드리는구나 싶더군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내 새끼까지 건드리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당장 내 병실에서 꺼지라고 성치 않은 몸을 일으켜서 시어머니께 온갖 물건을 다 던졌어요. 이제껏 하지 못한 말들을 쏘아대면서 쫓아냈어요. 병원 측에서도 시댁 사람들은 근처도 오지 못하게 막아달라 요청했고요. 남편이고 시아버지고 시댁 사람들의 얼굴은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시댁도 남편도 아마 그렇게 이성을 잃은 제 모습을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저는 남편의 방문도 거절했습니다. 오로지 제 여동생 부부만 제가 낳은 딸아이를 보는 것을 허락했고
여동생의 간호만 받았어요. 퇴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퍼르장 머리 없는 년? 내가 이래서 집안을 봐야 된다고 했던 거다. 퇴원하고 시댁에 들려 무릎 꿇고 싹싹 빌도록 해라. 저는 그날 결심 하나를 굳혔습니다. 3주간의 산후조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절 기다리더군요. 남편에게 저는 전날 굳힌 결심을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제 선언에 그러지 말라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을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남편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 여동생이 인정할 정도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냥 시어머니가 엄청 많이 유별난 사람인 것 뿐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제게 모욕을 줄 때마다 귀신같이 나타나서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그만 좀 하세요. 하며 저를 지켜주는 것은 물론 정말 많이 막아주었어요. 결혼하면서도 제 여동생과 함께 살자며 합가를 제안했던 것도 남편이었고, 여동생이 거절했을 때에도 언니 마음이 불편할 거야 하면서 여동생을 설득했던 것도 남편이었죠.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도 혼수를 챙겨준 사람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제게 늘 고마움과 사랑만 가져다 준 사람은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 이제 못하겠어. 부모가 없는 게 학벌이 나쁜 게 내 탓이야? 아니잖아. 내가 뭘 그리 큰 잘못을 했길래 내 딸까지 당신 딸이 맞냐는 그런 모욕을 면전에다가 들어야 해? 그것도 내 동생 부부 앞에서. 당신이 그동안 애써준 거 다 알아. 하지만 나 정말 이제 더는 못해. 지연아, 그러지 마.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우리 딸 태어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잖아. 어? 지연아, 시댁하고 연 끊고 살자. 나만 왕래할게. 너 2번 다시 마주치게 하지 않을게. 제발 이혼은 다시 생각해줘. 남편은 본인이 더 잘하겠다며 저를 설득했고, 저도 남편을 무척이나 사랑했기에 저와 제 딸은 시댁에 보여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혼을 무산시켰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제 선택을 존중하다며 미안하다 연락해 오셨죠. 시어머니를 안 보니까 그제야 사는 맛이 나더군요. 남편과도 시댁 문제만 아니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 또 제 뱃속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번엔 아주 멋있는 왕자님이었죠. 저는 시댁에 제 아들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만 연을 끊을 것이 아니라 생각해 제 딸도 아들도 남편이 인사시키고 오겠다는 것을 결사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태어난 아들이 궁금하기는 하셨던 모양인지 남편에게 계속 연락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제가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기도 했고 시간도 꽤 흘러서인지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면서 손주들이 보고 싶을까 싶었어요. 미웠던 마음도 많이 희석이 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1년에 명절 하루 정도 애들 얼굴을 보여주고 그러기 시작하다 다시 왕래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미쳤던 거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독불장군이셨고 할 말 못할 말을 가리지 않으셨죠. 하지만 저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 지고지순하고 온순했던 며느리는 하지 않기로 했죠. 시어머니가 부당하게 행동하면 그 자리에 누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부당하다 말을 하기 시작했고, 제 말에 시어머니가 화가 나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면 저는 눈을 뒤집으면서 더 크게 난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빽 소리를 지르면 저는 더 크고 더 길게 악을 썼죠. 제 딸아이를 괴롭히는 시어머니 손을 찰싹 때리면서 하지 말라고 무안을 주고 화도 냈고, 저를 밀쳐 넘어뜨리면 저도 시어머니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래도 늙은 신분이라 침대 위나 소파 위쪽으로 말이에요.
제 딸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으니 시어머니는 주춤하는 듯 했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다는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싶었던 게 그렇게 제가 똑같이 으르렁대기 시작하니까 옛날처럼 미친 듯이 괴롭히진 않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긴 했겠죠. 제가 입에 개거품을 물고 늘어지며 이를 더 크게 만들었으니까요. 남편이 지켜주는 것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때 저와 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저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제 아이들을 두고 남녀 차별도 시작하셨는데 그 꼴을 제게 보이실 때마다 저는 그냥 짐 싸들고 저희 집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버렸어요. 사과를 하실 때까지 아이 얼굴이나 목소리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했어요. 아들보다 손주가 예쁘긴 하셨던 모양인지 제게 어금니를 깨물며 사과를 건네긴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도 남편도 그런 제게 화를 내기는커녕 아무 소리 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가장 곁에서 지켜본 두 사람이 제가 겪은 고통을 제일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가 미웠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들지도 않았던 며느리가 연을 끄는 것도 모자라 나중에 아이를 데려왔다 데려갔다 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대니 더 미워질 수밖에요. 또 시아버지도 남편도 저를 감싸기 급급하니 꼴도 보기 싫으셨겠죠. 하지만 뭐든 정도가 있는 법인데 시어머니는 도를 넘어서시더라고요. 하루는 시아버지 생신이라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두 분이서 잠시 함께 외출한다고 하시더니 그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으셨더라고요. 남편은 어디 들렸다가 온다고 해서 저와 아이들만 먼저 도착했죠. 시아버지 선물을 두고 온다고 시부모님 방에 들어가서 침대 옆에 있는 협탁 위에 제 선물을 놔뒀습니다. 그런데 협탁의 맨 밑 서랍에 종이 한 장이 삐죽 튀어나와 있더군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삐져나온 종이를 다시 넣어주려고 들었는데 순간 그 종이 위에 적힌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종이에 적힌 이름이 제 이름이었거든요. 내용은 가관이 따로 없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것은 계획서와 다름없었는데 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기 위해 적은 이혼 계획서였어요. 그리고 계획서와 함께 여자 사진 3장이 들어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고른 예비 며느리 후보인 것 같았죠. 계획은 아주 상세했습니다. 제게 남자를 접근시켜 제가 넘어가든 넘어가지 않든 접촉한 사진들을 근거 삼아 남편에게 내밀어서 제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혼을 시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아들은 뺏어오고 딸은 제게 쥐어주고 돈 한 푼 주지 않고 쫓아내야 된다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놨더군요. 하나부터 10까지 꼭 이혼을 시키고 말겠다는 시어머니의 포부가 느껴질 정도였죠. 저를 싫어하고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까지 쓰고 돈으로 사람을 시켜 이혼을 시킬 정도로 저를 증오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이라 큰 소리 내고 싶진 않았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 길로 아이들을 여동생네 부부에게 맡기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아이들을 맡긴 사이 시댁에 다 모였더라고요. 마침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모두를 불러 모았고 제가 아까 발견한 서류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좋은 날 이렇게 큰 소리 내게 되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 그런데 이제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결혼하던 순간부터 이곳에 오면 숨통이 턱턱 막혔어요. 이유도 없이 누군가의 미움을 오롯이 혼자 받는 게 너무 벅차서요. 그런데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시네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눈을 크게 뜨며 제가 내민 종이들을 보기 시작했죠.
그 종이를 내민 순간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종이를 찬찬히 읽은 이후 할 말을 잃었더라고요. 하긴 그들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겠죠. 여보, 그리고 아버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 여자 남자라고 차별할 때마다 제가 입에 거품을 물며 쌩난리를 쳐도 시어머니가 어디 한 번이라도 달라지셨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 딸아이도 어리지만 사람이에요. 아무리 어려도 감정 다 느끼고 자기가 무슨 처지인지 다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내 새끼 상처받는 거 보기 싫어요. 여보, 당신이 중간에서 고생한 거 다 알아. 그런데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것 같아. 우리 이혼하자. 남편과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고 전 혼자서 떠들어댔죠. 깔끔하게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자.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대신 당신이 한 달에 아이들을 몇 번 볼지 제한은 두지 않을게. 그런데 이곳에 내 아이들을 데려올 순 없어. 그것만 지킨다면 당신이 아이들과 여행을 가도 신경 쓰지 않을게. 당신이 나랑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변호사 만나러 갈 것 같아. 그러니 우리 그냥 쉽게 쉽게 가자. 전 제 할 말만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어디 이혼이 그렇게 쉽나요? 그리고 이게 저희 부부의 불화로 인해 빚어진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로 인한 문제잖아요. 저희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혼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혼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물린 것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전해 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자리를 뜬 이후 시아버지가 생전 처음으로 화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정말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자신이 말렸을 때 귓등으로 듣지도 않더니 이딴 말 같지도 않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냐며 갈라서자고 얘기한 뒤 실제로 이혼을 감행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었는데 시아버지는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협의혼을 하지 않겠다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정말 넌덜머리가 난다면서 깔끔하게 이혼을 강행하셨죠. 한 달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의 말이에요. 그리고 제게 따로 찾아와 두 번 다시 시어머니 얼굴 절대 마주치게 하지 않겠다고 시아버지께서 정말 호언장담하며 약속을 해주셨고 뱉은 말씀은 꼭 지키시는 분이셨기에 저는 이혼하자는 말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제게 호언장담을 해줬고요. 지금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그렇게 삶의 질이 높아질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서야 그 높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제게 미안하다고 연락해 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실까요? 본인의 남편과 아들이 얼마나 지긋지긋해하는지 말이에요. 어제는 문자를 보내오셔서는 너무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더러 뭐 어쩌라는 건지.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남편도 한숨밖에 쉬질 않아요. 저는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으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두 사람은 천륜이니까 제가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도 했고요. 내일 남편이 따로 찾아뵐 것 같은데 참 시어머니도 불쌍하시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보듬으려 하진 않을 거지만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보를 조금만 더 곱게 쓰면 좋겠어요. 저희 시어머니 꼴이 나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